사실은 전화를 계속 안 받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새벽 2, 3시까지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서 그건 이현주가 아니다. 이렇게. 사실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원고를 바꿨어요, 원고를. 사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 후보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면대면 접촉, 모임 등 사실상 쉽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는데요. 때문에 후보들의 선거 운동도 예년 같지 않습니다. 국제뉴스, 브리즈경제, 시사매거진, 이대한경제, 채널 이뉴스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후보대담. 네, 오늘은 보수의 여전사로 불리는 국민의힘 이현주 예비후보 만나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활동하다 보면 특히 선거는 더 힘들잖아요. 네, 네. 특히 지친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아닌데요? 저도 가끔 지치는데요. 네. 네. 이제 좀 쉬어야죠. 지금 연휴니까. 네. 설 어떻게 되세요? 계획은요? 그냥 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4명까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안 모이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저 가족들 모이면 좀 같이 좀 밀린 얘기들도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네. 오늘 5개 언론사 기자들의 질문을 종합해서 제가 네. 한 번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부산시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입니다. 네. 그동안 이현주 후보의 정치 행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될 만큼 다양했는데요.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궁극적인 배경은 무엇일까요? 궁극적인 배경요. 성추행에 대한 심판 이런 것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제가 부산에서 이제 그 정치하겠다 이러고 그 총선 때부터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너무 눈물 날 정도로 낙후돼 있어요. 몇 년 만에 그때 다시 정확하게 부산을 본 거였어요? 아니 그전에도 보긴 했죠. 계속 보긴 했고 왔다 갔다 하고 또 부모님이 계셨으니까. 그런데 사실 정치인의 눈으로 네. 어떤 리더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그전에 제가 본 부산은 그냥 친정집이 있는 부산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와도 아주 이렇게 여러 가지 날카로운 눈으로 부산을 보기보다는 그냥 엄마 아빠 이제 지금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부모님과 이제 가족들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것만 열심히 하다가 왜냐하면 제 이제 정치적 본거지는 수도권이었으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고향에서 부산에서 정치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재작년부터 부산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그게 2019년부터죠. 얼추 보면 그러면 제가 부산을 떠나서 서울에서 이제 기반을 갖고 사회생활 시작한 게 대학교 때부터니까 91년 네. 한 30년 만이죠. 30년 만. 그죠? 거의 한 28년만. 그 사이에는 왔다 갔다는 했지만 정치인의 시각으로 본 건 아니고요. 그냥 딸의 시각으로 이렇게 봤는데 정치하겠다고 와서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삶의 어떤 현안이랄까요. 그리고 삶의 모습,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 부산이 처하고 있는 문제, 부산의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정치의 어떤 부산의 정치 현실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지금 한 2년째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너무 수도권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나고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2도시라고 했잖아요. 제2도시, 그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2도시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네, 고향에서의 정치 인생을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시작을 해보겠다라는 걸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요. 저는 사실은 민주당 탈당하면서 제가 정치 안 할 생각하고 나왔고 그냥 제가 제 양심에 충실하겠다 나는. 왜냐하면 양심과 소신에 반하는 행동을
저는 잘 못합니다. 이게 막 표시가 나고 네. 괴로워서 못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게 괴롭기 때문에 민주당을 탈당을 하고 나와서 저는 남은 그냥 정치 여생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모순들을 바로잡는데 내가 하겠다. 그리고 민주당이 갈 때부터도 그때도 제가 그때가 MB 정권 때였는데 당시 MB 정권 말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에 대한 침해 문제들도 있었고 민간인 사찰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제 비판적 시각을 갖고 그래서 비판하면서 민주당 간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화 세력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분들도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거죠. 그래서 실망을 하고 나와서 저는 뭐 내가 정치를 안 했으면 안 했지. 내가 그것을 묵과하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거짓을 갖다 내 포장해주는 역할을 나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사실대로 얘기를 하겠다. 양심대로. 이렇게 해서 제가 나와서 그동안 비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저는 뭐 앞으로 제가 어디까지 갈지 정치를 얼마나 할지 저도 알지 못하고요. 딱 하나는 저는 내 양심에 충실하게 살겠다라는 겁니다. 정치를 하는 동안 특히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부산에 온 것은 이제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정치를 하면서 그래도 만약에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출마를 한다면 내 고향에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왔었고요. 뭐 아시다시피 공천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런 과정들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제 눈에 비친 부산, 고향 부산. 옛날에 제가 굉장히 많은 꿈을 꿨던 부산이었는데 그리고 제가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잠재력이 있고 매우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저는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2의 고향이 싱가포르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살았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 또 그 다음에 제가 기업체에서 생활하면서 임원으로 생활하면서 수시로 갔던 홍콩이라든가 두바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굉장히 유사한 잠재력을 갖고 있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가 본 부산이 그냥 자꾸 이렇게 지방의 군소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30년 전에 제가 봤던 좀 마음 아픈 부분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동네들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바뀌지 않은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고 그런데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 별로 이렇게 문제의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제가 살던 수도권과 이 같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생활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 제가 이거는 내가 그냥 있기는 어렵다. 내가 뭔가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출마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해주셔서 그런데 민주당 탈당 이야기가 나왔어요. 요즘 뭐 입장문도 계속 내고 계시고요. 네. 우상호 민주당의 이제 시장 후보시죠. 우상호 후보와 이제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데 네. 뭐 하나는 여기서 짚고 가겠습니다. 뭐 이현주 후보가 먼저 공격을 한 게 아니라 그럼요. 네, 그게 아니라 그 시청자분들께서 시민들도 더러 오해하고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하나 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후보가 먼저 정치 철새라는 표현을 해서 거기에 대응한 대응이죠. 어떻게 보면 그 후에 이현주 후보가 이제 발언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는 짚고 가겠습니다. 네, 그분이 무슨 방송인가 뭐 어디 하여튼 나오셔서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요, 정치 철새라는 건 선거 때마다 이제 이현주 하면 철새는 뭐 따라다니니까 뭐 그것도 하나의 뭐 관심으로 봐주세요. 아니 저만 얘기한 게 아니라 안철수도 얘기했고 금태섭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머릿속에는 양당에 있지 않으면 다 철새인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생각이 달라요. 정말 양심적인 사람들이 그 양당에 이렇게 눌러 있지 않고 자기 양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당에서 나오는 순간 우리나라 양당제잖아요. 그리고 지역주의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영남당이냐 호남당이냐 이걸로 다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뛰쳐나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뛰쳐나와서 자기 양심에 응답하는 그런 것은 상당한 저는 오히려 거기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말 못하고 또 뛰쳐나올 용기 없이 거기에 현실에 순응하고 있는 것보다 저는 훨씬 대단하다고 스스로 자부를 하고요. 네. 같이 뭐 같은 순간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시차는 있지만 그 두 분도 저는 안철수랑 금태섭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남들이 다 이거 다 A라고 할 때 사실은 벌거벗은 임금님이 사실 뻘거벗고 다니는데 그 누구도 뻘거벗었다고 얘기 못할 때 저건 뻘거벗었잖아 라고 그 아이가 얘기를 하죠. 그 아이의 눈이 저는 가장 순수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너 왜 혼자서 튀니? 라고 하지만 저는 정치라는 것은 모든 정치인들이 자기 양심에 충실할 때 우리 정치가 변한다고 저는 믿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오히려 그분한테 얘기하죠. 내가 텃세다, 내가 텃세. 그리고 정치적 철새는 바로 너 같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를 왜 하냐? 영남당, 호남당에 있으려고 하는 거냐? 그리고 어떤 양당에 있으려고 하는 거냐? 거기서 무슨 자리를 가지려고 하는 거냐? 우리가 정치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양심에 충실하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우리가 훨씬 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고 당신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죠. 우상호 같은 사람이야말로. 그래서 저는 아주 웃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그 룸살롱 얘기는 제가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또 남의 또 이렇게 아픈 부분을 굳이 지적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고 특히나 이번 선거는 성추행 보궐선거인데 이건 국민들의 알 권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되겠다 국민들이. 그래서 본인의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저는 그것이 티끌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지만 남 얘기만 계속하고 그렇게 편협된 양당제에 젖어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야말로 저는 정말 퇴출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달 28일 오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기자회견 직전까지 후보 사퇴 등 여러 이야기가 또 많이 나왔는데요. 또 마침 같은 날 오후에는 부산 백스코에서 후보들 PT가 있었지 않습니까? 28일 기자회견 때. 네네. 그런데 왜 그날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원래 더 일찍 하려고 했는데 서울 가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스케줄이 잘 안 맞아가지고 그랬었고요. 그날 원래 PT가 오전에 있으면 오후에 가서 하려고 그랬고, 네, PT가 오후에 있으니까 그날 오전에 가서 한 건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이제 가덕 신공항 얘기하고 두 가지가 있었죠. 정치 개혁, 그죠? 지방선거 개혁 얘기 이슈가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올라갈 때,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만 해도 반쯤은 이제 사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하고 있었고. 가장 큰 이유가 뭐였어요? 정치 개혁 얘기하면서 제가 한 얘기죠. 내가 이거 감당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정치의 현실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수준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지방선거, 특히 단체장 선거를 하면 뭐 이제 시중에서 얘기하잖아요. 뭐 몇십억이 들었니 뭐니 하는 그런 소문들이 도는데 설마 했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선거라는 것은 후보가 있지만 정치 세력의 싸움이지 후보의 개인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치 세력 간의 경쟁이 있는 거고 그 정치 세력의 어떤 그냥 얼굴 마담인 거죠. 후보자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대표 선수 내지 얼굴 마담인 거고 그래서 내가
출마를 한다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부산을 개혁하고 부산을 바꾸고 부산을 더 잘 살게 하자라고 할 때 거기에 공감하고 그걸 이현주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그래서 이제 내가 깃발 들고 앞장서는 것일 뿐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당선이 되더라도 저는 그 깃발과 나를 따라온 사람들의 뜻을 생각하면서 한시도 잊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내 개인의 영광이나 개인의 어떤 그죠? 뭐 출세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사실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막닥뜨린 현실은 네가 시장이 되려고 하는데 우리가 도와주는데 그럼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데 대한 어떤 상응하는 어떤 활동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원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어떤 정서가 아직도 부산에는 만연해 있다 라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이거 캠프에서도 느끼셨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저를 도와주겠다고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이런저런 이제 말씀들을 하시다가 그게 반응이 없고 적절한 어떤 그런 게 주어지지 않을 때 대가가요? 네, 떠나시죠. 해야겠다. 떠나시죠. 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시죠. 제가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상태로는 저는 그걸 바꾸려고 노력을 했죠. 설득하고 그게 아니다. 정치라는 것은 함께하는 것이고 동지관계인 것이고 내가 그냥 앞장서서 깃발 들고 가는 것이지 내가 무슨 영광을 누리고 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당신들 날 도와주고 그런 나는 대가를 지불하고 이건 아니다. 이거는 그런 거라면 나는 출마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재다가 떠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환멸을 느꼈어요. 내가 생각한 정치는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끊임없이 정치가 개혁되길 바라고 새 정치를 외쳐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도 진영에 빠져서 그것만 보고 계속 전체주의적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제가 나와서 사실 안철수하고 새 정치를 외쳤고 물론 실망을 나중에 했지만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저는 여전히 보수 정당이 좋아서 100% 잘해서가 아니라 이 보수 정당도 과거 정권에 여러 가지 과오들이 있죠. 그리고 특히 MB 정권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제가 비판도 많이 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중에 일부 비판들은 저는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게 변화를 해야 되고 민주당은 한술 더 뜨고 있기 때문에 이 양당 체제의 현실 속에서 제가 민주당의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수 정당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과거 그대로 가서는 너무나 허탈하지 않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도 아니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민주당을 지지를 했는데 민주당을 지지했더니 또 민주당은 한술 더 뜨고 있고 얼마나 허탈하고 대한민국이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가. 내가 이제는 정치에 관심 끊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래서 저는 그것을 내가 바꾸겠다. 그래서 이 보수 정당의 문제점들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비판해 왔기 때문에 이걸 바꾸고 싶다. 그래서 이 바뀌어서 민주당을 뛰어넘고 싶다. 그러면 나라가 바뀔 것이다라고 믿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선거 과정에서 내 고향에서 내가 겪고 있는 것들은 나한테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고 내가 내 개인이 이러한 어떤 관습이랄까 관행들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내가 혼자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네. 그래서 이건 의미가 없다. 나는 애초에 부산을 바꾸고 대한민국 바꾸고 싶은 생각으로 출마를 한 거지 내가 시장이라는 자리를 탐해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어떤 그것도 저의 역량 부족이겠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어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더 이상 나갈 의미가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퇴 의미가 없으니까요. 저는 의미가 없는
저는 이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양심과 그것에 충실하면 아주 초인적인 힘을 냅니다, 제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게 막 안 맞을 때는 너무너무 괴롭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걸 나한테 갖다 줘도 저는 하고 싶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그때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 너무 현실이 내 소신과 양심하고 안 맞고 내가 생각했던 이상을 실현하기가 힘들고 또 그것은 나의 준비와 역량 부족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내가 너무 순진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좌절을 해서 올라갔었죠. 그때 이제 기자회견 보면 이제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건부 사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사퇴를 하겠다라고 결론이 났지만 중간에 보면 그 당시 불법 자금 문제를 언급을 하시면서 선관위 조사에 나선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하고 구체적인 얘기를 갖다가 내가 거기서 할 수는 없죠. 지금 이야기를 말씀을 들어보면요. 네. 이런 환멸도 느끼고 이런 부분에서 사퇴까지 생각을 했다가 접은 상황에서 올라가셨는데 그 중간 부분의 이야기를 잠깐 건드리고 갔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그때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죠.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고 싶으셨나 그 당시에는. 그래서 뭐 많이 생략을 했죠. 제가 왜냐하면 어차피 사퇴를 이렇게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일단 그때 올라갈 때 심정하고 좀 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바꾸셨어요? 누가 옆에서 도움을 좀 주셨어요? 저를 지지하고 기대해왔던 중앙의 기자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새벽 2, 3시까지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서 저를 설득하시더라고요. 그건 이현주가 아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사실은 전화를 계속 안 받고 있었는데 보통 기자님들이 이제 그날 굉장히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막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취재하려고 전화를 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얘기도 없고 그냥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 12시가 넘어도 계속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한 두세 분이. 그런데 전화가 계속 오니까 이건 취재 때문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남기셨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 문자가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전화를 했죠. 얘기를 듣고 싶어서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는지. 그래서 이제 통화를 뭐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기자님들하고 한두 시간씩 이렇게 계속 두세 분하고 저 통화를 하고, 어쨌든 제가 느낀 거는 사실 그냥 취재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인간 이현주에 대한 지지였어요. 근데, 네. 그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사실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1시간 잤을 거예요. 아마 제가, 원고를 바꿨어요, 원고를. 원고를 다시 썼고, 기자회견 원고를 다시 쓰고, 다음날 아마 10시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기자회견이, 아마 한 8시쯤에 집을 나섰는데, 제가 한 6시까지, 2시부터, 한 2, 3시부터 6시까지 다 수정을 했죠. 거의 사퇴해서 바뀐 거였겠네요. 네. 수정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가덕 신공항 얘기도 물론, 그런 얘기도 이제 머릿속에 좀 있긴 했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 캠프에 있는 분들한테는 신공항 얘기만 했었어요. 그리고, 사퇴 얘기도 별로 안 하고, 그냥 신공항 건으로 이렇게, 강한 기자회견을 하러 간다. 내지는 이제, 그런 정도의 얘기만 했었는데,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제가 말 못할 얘기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막 썼고, 기차 안에서 또 올라가서 또 계속 썼고, 그러면서 거의 완성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그거 하면서,
그 앞부분에 대한 얘기를 그래도 안 하기는 그렇더라고요. 하고 싶더라고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문제 제기하는, 그러나 이제 제 마음을 담아서 솔직하게 다 얘기한 거죠. 솔직하게. 뭐 민주당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제 트집을, 이건 트집거리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선관위 진상조사 나선다고 하니까요. 뭐 그럴 수 있죠. 저는 진상조사 했으면 좋겠어요, 선관위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으셔서 이제 말씀을 근데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뭐 무슨 남들을 이렇게 막 그거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것이 뭐 어떤 누구 특정인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지방선거에 만연해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누구를 거명하고 어떤 특정한 케이스를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네. 물론 뭐 선관위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게 관심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예를 들어서, 그게 그냥 한두 명이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그것이 그냥 습관이 되어 있는데, 응? 그럼 나도 사실, 이렇게 딱 결단을 내리고, 그것에 맞서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난 그렇게 얘기한 거지. 나도 만약에 고민하다가 다른 판단을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떤 법적인 잣대를 꼭 얘기하기보다도 저는 자성을 촉구하고 싶었죠.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절대로 저는 우리가 인허가 비리나 이런 게 바뀌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현주 하면요 수식어가 참 많아요. 네. 중앙 정치인부터 해서 투쟁, 네. 여전사, 대장부 이제 이런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행정력을 요하는 시장과는 안 어울릴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하고 뭐 비슷한 이미지랄까 캐릭터로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 그분이 행정을 잘 못하시나요?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날카롭게 문제 제기도 잘하고 하지만, 저도 성남의 주민이었던 적이 있는데 당을 떠나서 행정 잘하세요. 그리고 아주 유능합니다. 다만 정책들이 제 철학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좀 사회주의적인 좌파적인 정책이 많아서 저는 항상 반대를 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유능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그리고 비판적이죠. 비판적이고 그리고 절박하죠. 저는 뭐 당을 떠나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현안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안정적이란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요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행정 수장이라는 이미지는요, 과거에 중앙집권적 정치에서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서 내려온 그 시장을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그러면 대통령이 뭐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잘 듣고 자기의 주관보다는 그래서 잘 이행하는 이런 어떤 지방 관리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사실은 지방자치를 지향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수장이고요. 그 지역의 지도자예요. 그럼 지도자라는 것은 어떤 문제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자기 입장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슈를 제기를 해서 그 시민들을 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런 그냥 중앙에서 흘러가고 있는 흐름에 따라서 자기 몸을 맡기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가는 거라면 지방자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깝게 지방자치를 합니까? 그냥 중앙정부에서 다 임명해가지고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방 분권이고 결국은 뭐냐면 중앙정부에서 해주지 않는 부분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덕신공항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가덕신공항 그러면 뭐 문재인 정부가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그리고 제발 해주세요라고 읍소하고 안 해주면 할 수 없고 그래서 중앙정부가 안 해주면 그걸 그냥 거꾸로 주민들한테 안 해준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합리화해서 갑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합리화해서 오히려 시민들을 설득하는 이게 무슨 지방자치단체장이냐. 이건 제가 볼 때 만약에 그런 걸 할 것 같으면 이현주는 출마를 안 합니다. 네. 예, 그런 걸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돈 들여서 선거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가덕신공항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킨다? 그러면 대통령과 맞설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지방의 수장이다. 진정한 지방 분권이다. 그리고 대통령한테만 의지할 게 아니라 이걸 해야 되는데 경제성이 떨어진다. 그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다른 개발 사업을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제가 해저터널 공약을 했죠. 한일 해저터널. 그것도 역시 일본의 남부권의 수요를 큐슈 지역의 수요를 부산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500만, 600만의 큐슈 지역의 그 여객 수요와 거기 있는 수많은 기업들의 물류 수요를 끌어들여서 가덕신공항을 이용하게 해야 그래야 가덕신공항에 떨어져 있는 경제성이 높아지고 그래야 우리가 큰 소리 치면서 관철시킬 수 있는 거예요. 경제성이 낮아서 0.30, BC가 0.3, 0.4 하는데 보통 다른 지역은 그래도 0.89 이렇게 가는 지역하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돈을 그러니까 약속했으니까 무조건 달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과 또 배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할 게 아니라면 굳이 선거에서 뽑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나라를 보면요. 어쨌든 단체장, 시장이나 지사, 도쿄도지사도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도자의 리더로서의 어떤 카리스마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저는 부산도 그리고 또 특히 제가 계속 얘기해서 그런데 어째서 맨날 부산만 안정적인 행정가를 원하는 거죠?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 단체장 선거할 때 그런 얘기 거의 안 하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시장 선거를 하는데 안정적인 행정가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누가 이슈 파이팅을 잘하는지, 누가 인기가 많은지, 누가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주로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를 뽑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부산에 오니까 안정적인 행정가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관리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부산 발전하지 못해요. 네, 그게 뭐 돌고 돌겠죠. 지방관리 말씀하셨던 것 같이 지방관리의 역할이 있는데 시민들 역시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니까 성향이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요. 저희도요. 저도 이제 부산 사람인데 계속 그게 이제 뭐 악순환이라면 악순환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책을 이제 부산 독립선언에 책을 썼는데 제가 느끼기엔 제가 만약 계속 부산에 있었다면 부산에서 정치하고 그랬으면 이 문제의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수도권에서 정치를 하고 내려와서 봤는데 엄청나게 낙후돼 있고 갈수록 죽어가고 이대로 가면 몰락에 그게 뻔히 보이는데 그냥 가고 있는 걸 보면서 근데 왜 이렇게 됐지라는 문제의식 속에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뭔가 그 관점이 다르구나. 관점. 수장을 바라보는 관점, 수장의 역할, 또 수장 스스로 자기의 역할에 대한 이 어떤 이니셔티브가 굉장히 약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책임지고 반드시 관철시켜야겠다. 내가 대통령 맞짱을 떠서라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지역을 이렇게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거라기보다도 그냥 무난하게 4년을 잘 보내자.
이런 거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저는 깨어났으면 좋겠다. 열심히 하셨겠지만 우리의 관점을 한번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네, 거죠. 지금 뭐 시민들도 후보님과 뭐 비슷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참 많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네. 계속 이제 그렇게 저도 바뀌길 바라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 임기가 지금 이번에 보궐선거로 인해서 1년이라고 봅니다. 자, 1년 동안 이 시책이 있을 거잖아요. 이 연속 선상에서 진행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1년 동안 시책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어쨌든 그 다음에 계속 연임이 되면 좋겠지만 1년으로 보고요. 네, 시장 네. 임기를 1년으로 보고 네. 1년 안에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은 어떤 게 있을까요? 1년 안에 체감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AI를 실생활에 접목을 시키겠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AI라든가 4차 산업혁명 이런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뭔가 나하고 거리가 먼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도 빅데이터라든가 AI를 활용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예컨대 뭐 우리가 이제 물론 공유 경제라는 측면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뭐 배달앱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그런 걸 하면서 자신 그 기업에서 제가 모르긴 몰라도 시장의 분석 그리고 고객들의 어떤 빅데이터 이런 거 계속 분석해 가지고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개발을 계속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분야죠. 네. 그러니까 우리 시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육아 앱 같은 걸 얘기하는데 엄마가 이제 아이의 발달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핵가족화되다 보니까 혼자서 다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대부분 보면 다 한 명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육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맘카페가 성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많은 정보를 얻는 거잖아요. 서로 교환을 하면서. 그런데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은 크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이 아이의 그 발달 과정이나 이런 성장 과정들이 이게 정상적인지 아닌지도 궁금할 때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아플 때도 많고.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앱을 통해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내주고 또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해가지고 이 자기를 공개하지 않고 익명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전문가의 상담이나 이런 어떤 그걸 받을 수 있다. 컨설팅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를 부산시가 도와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같은 걸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를 접목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AI를 활용한 생활안전 서비스를 전역에 모든 분야에 접목시키다. 우리의 삶에.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또 여성들이 혼자 사는 여성들이 귀가를 할 때 이 여성들의 어떤 그 이제 자기 모바일을 통해서 자기의 그 이제 경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접목시킬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개발한 건 아직 아니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 이 동네에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후미지다 여기는 밝다 어둡다 이런 게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또 어르신들의 건강도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네.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는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엄청나게 편안하게 훨씬 더 지금보다 편안하게 살 수가 있고 편리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걸 누리게 해주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한 예산 제가 해보니까 얼추 한 100억 정도면 할 수 있던데 빨리 하면 1년 안에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그런 분야별로 걸 구축하는 그런 것은. 앱이 있기는 한데 잘 모르잖아요. 이제 그 그쵸. 전체를 부산에서 관리를 해주는 그런 앱을 만들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부산이 투자를 해서 뭐 업체가 있겠죠, 그죠? 이제 뭐 어쨌든 부산이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그 시스템을 좀 구축하겠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생각보다 그게 그렇게 큰 돈이 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하다가 이제 좀 수정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도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거 하고, 그러니까 잘 좀 이렇게 보면 조금만 신경 쓰면, 조금만 관점을 바꾸면 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1년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큰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쨌든 그런 것들은 이제 feasibility study를 통해서 이게 실현 가능하냐 아니냐, 또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를 스터디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해저 터널도 마찬가지고, 제가 또 공약한 그 플로팅 시티나 플로팅 그 스테디움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도 feasibility study를 한 반년에서 1년 정도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1년 동안은 계획을 세우고 feasibility study를 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는 문화를 바꿔야 된다. 문화. 아까 이제 성추행 보궐선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문화를 바꿔서 이 어떤 그 가부장적인, 그리고 성폭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감수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혁신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아까 또 제가 말씀을 아직 안 드렸는데, 잠깐 아까 정치개혁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인허가 비리. 저는 매우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이 인허가 비리를 없애고 뭔가 투명하고 공정한 시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왜 부산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일어나고 뭐 때문에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가에 대해서 저도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일단은 뭐냐 하면 선거 문화가 하나라고 저는 감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 제기를 한 거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 저는 이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심의 과정에 이런 것들이 왜 투명하게 되지 않고 왜 공정하게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가 분석하고, 그것을 개혁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1년 안에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부산의 큰 그림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저희가 기회가 되면, 지금 계속 공약 발표를 하고 계신데, 지금 아까 잠시 들었던 건 싱가포르처럼 갈 수 있는데, 더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큰 그림 안에서 저희가 일단 이해를 하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을 보면요, 이제 원팀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하나의 이슈가 있을 때 각 후보들은 각 시점에 보통 한 목소리를 내서 그게 나중에 나아가서 이슈 선점의 효과까지 가져와요. 네. 하지만 반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좀 그렇지 않다라는 평가가 많아요. 이슈 파이팅 말씀하시는 이슈 선점, 그리고 프레임이라는 그런 경쟁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사실 너무 차이가 나죠. 네, 저는 민주당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나죠. 제가 이제 의원할 때도 지난 총선 때부터 느꼈어요. 아마 민주당이었으면 전략회의를 같이 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젠다를 몇 개를 선정을 같이 했을 거고, 그러니까 그걸 선정하는 과정부터 같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을 거고, 그리고 아젠다 세팅과 프레임 설정하는 걸 굉장히 일찌감치 합니다. 일찌감치. 그래서 전략을 쫙 세워놓은 다음에 그 일정에 따라서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짜여진 각본이에요. 네, 짜여진 각본이고, 거기에서 역할까지 분담을 해요. 너는 이 역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국정감사를 할 때, 그건 저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할 때 어떤 이슈가 큰 건이 있잖아요. 그럼 그 건을 가지고 전략회의를 상임위원들끼리 다 합니다. 그래서 간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슈를 어떤 순서로 누가 발언할 것인가도 정하고요. 그리고 상대가 이렇게 치고 나왔을 때, 반격을 했을 때 누가 그것을 다시
백업을 할 것인가도 다 정하고 그리고 그 자료를 누가 수집하고 누가 백업하냐 이것도 다 정해서 자기 역할을 분담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보면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사람들이 평가하는 부분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뭔가 국정감사를 하더라도 그냥 막 중구난방하는 게 아니라 이게 스토리가 막 돼요. 스토리가. 그래가지고 누가 이걸 빵 때리면 그 A에 대해서 누가 빵 때리면 A-가 그 다음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야당이 이제 그에 대해서 반격을 하면 마치 그 반격을 예상했다는 뜻이 다시 A-1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죠. 그래가지고 이게 전체가 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정말 맞는 얘기를 저쪽이 틀린 얘기를 하는데도 이게 뭔가 마치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되면서 커다란 스토리가 있는 기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거를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항상 하고요. 그래서 재선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재선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단체장 선거를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아마 다 모여서 역할 분담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기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여당이니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분명하게 또 리더십이 서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야당이다 보니까 야당은 리더십이 항상 약하거든요.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지금 주류 비주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친이 친박이 있긴 있는데 세력으로는. 근데 어디가 꼭 딱히 주류다. 뭐 물론 이번 총선을 통해서 친이계가 득세를 했죠. 우리 당에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친이계가 어떤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리더십의 인정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어쨌든 민주당은 그 노무현 대통령 죽음을 통해서 그 리더십이 생긴 거죠. 근데 여기는 아직 그런 게 없는 상태고 이쪽이 잘못하는 거에 대한 반사적 이익만 있다 보니까 그냥 막 각자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막 이렇게 당이 분열됐다가 다시 통합되다 보니까 각자 막 이렇게 막 경쟁하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제일 심각한 게 공천이 이제 어떤 중심 없이 막 자꾸 행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돼. 왜냐하면 아무리 희생하고 헌신해도 공천에서 이게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계속 기회주의적으로 희생과 헌신은커녕 힘들 때 다 숨어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공천할 때 딱 공심위의 세력을 가지고 막 공천을 휩쓸어 버려요.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은 계속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평소에 희생하고 헌신한 거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냥 기회를 잘 보고 있다가 그때 돼서 줄을 잘 타야 되는구나. 아니 이걸 그 사람들을 나무랄 수도 없는 게 이게 반복되니까 그렇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걸 끊어야 된다. 그래서 신상필벌 희생과 헌신한 사람을 보상하고 책임질 사람들 반드시 책임을 지워야 거기서 끝난다.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다. 죄송한 얘기지만 지난 총선 때 참패 책임이 있는 사람이 또 나와서 영광을 누리는 그런 어떤 그 사람이 대표 선수가 되고 그 사람을 우리가 옹이해서 밀어야 하는 이런 비극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반복되면 그 누구도 이 당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드린 질문인데요.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박민식 후보 단일화 제안에 이제 어떻게 응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위에 대한 견제로 보여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본경선에 선출된 후보를 결정한 공관위의 결정에 반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공관위가 결정을 했나요? 무슨 말이죠? 본경선에 이제 후보 선출이 4명이 됐잖아요. 그 결정에 반하는 4명이 뛰어야 되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네. 결선 투표를 만들어내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2, 3, 4위가 같이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하니 그 공관위의 결정에 반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네. 공관위는 왜 4명이 꼭 같이 뛰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걸 만들어내냐 안 내냐는 우리의 역량의 문제고. 검증을 해서 올라갔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아니 우리가 뭐 검증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건 아니죠. 그건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 네. 우리가 어떻게 구도를 만드느냐 하는 건 우리 마음인 거고, 우리가 뭐 공간이가 만드는, 우리가 뭐 이렇게 무슨 인형들도 아니고 당이 만들어낸 구도를 그대로 따라가라는 법은 없는 거지. 얼마든지 정치는 상상의 결과고, 네. 저는 정치는 예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술적인 부분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가 정치가 이제 상상과 창의를 뛰어넘어서 국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대로, 그 구도대로 계속 그대로 가고 아무런 흥미와 재미도 없고 희망도 없다면 그러면 뭐 사실 정치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임명받아서 관료들이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네. 뭐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는 최근 들어서 보면 갈수록 정치가 직업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정말 막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을 만들어내고 감동을 만들어냈던 그런 일들이 사실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거의 사라졌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쨌든 YSDJ 또 그 전에 또 박정희 대통령과 그 전에 또 이승만 이런 식으로 정말 이 시대를 막 주파를 하는, 그리고 시대를 뛰어넘는, 그리고 가슴 뛰는 영웅들이 출연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직업인들, 직장인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직장인들. 네. 그래서 국민들한테 가슴 뛰는 꿈과 희망 이런 걸 주는 말도 잘 안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안 그래도 삶이 굉장히 어려운데 정치가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냐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 세 명이 왜 단일화를 하려고 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 내에서, 정당에서의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지만 저는 신상필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좁은 의미에서는. 그래서 헌신한 사람이 보상을 받고, 그 다음에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반드시 지는 구조. 이거를 만들어내는 리더십이 지금까지도 없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저는 이걸 만들어내야만이 이 당이 바로 선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실 단일화라는 게 그냥 정치공학적으로 한 사람으로 압축하자, 1대1 구조를 만들자, 이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주고 싶다. 국민들한테 전달하고 싶다. 우리의 메시지를. 우리가 왜 나왔을까? 제가 왜 나왔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이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절박한 메시지를 세 명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 명이 갖고 있는 절박한 메시지의 상당 부분이 공통된 거죠. 첫 번째, 세대 교체가 되자. 제발 바뀌자. 제발 계속 실패했던 과거 정권이 다시 돌아오는 일은 하지 말자. 새롭게 시작하자. 그래야 우리가 민주당한테 우리가 심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민주당한테 당당하게 심판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그 절박한 심정. 그리고 부산도 매번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앞장을 서면서 시대는 변해가고 이 경제도 엄청난 속도로 전환돼 가는데 과거에 머물러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영원히 계속 86 운동권 그 시절, 70년대, 80년대에 운동권, 민주화 운동하던 시절에 머물러 계시잖아요. 지금 민주화 운동이 40년, 50년 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 민주화 운동하던 세대들 제발 좀 물러가라. 아까 우상호도 네.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도 마찬가지다. 민주화 운동하던 그분도 훌륭하고 다 인정하는데 우리 당도 사실 그 세대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있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아직도 그분들이 주도하려고 해요. 제발 후배들한테 물려줘라 이런 거고 저희가 그래서 부산도 정말 이제 젊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부산의 문제 뭐냐? 노인과 바다만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수장이 젊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며칠 전에 3자 회동을 어떻게 보면 한 거죠. 박성훈 후보 사무실에 가셔서요. 뭐 진행은 잘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잘 과정은 돼야죠. 어떤가요? 잘 돼야죠. 지금 각종 여론조사 이제 지지율 결과를 많이 보실 거잖아요. 스스로 지지율에 대한 평가를 좀 한다면요. 이제 제가 보니까 이렇게 아직까지, 수도권이나 중앙에서 알려진 만큼, 이현주가 부산에서 그렇게 많이 알려진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알고는 있다고 해도 제가 부산에서 정치를 한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자세하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저는 경기도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역구의 주민들도 그쪽이나 그쪽 인근의 경기도 쪽에서는 이현주가 지역구를 어떻게 하고 또 주민들하고 어떻게 지내고 대중들과 어떻게 소통을 한다라는 걸 잘 알고 있을 테지만 여기는 또 잘 모르죠. 그리고 또 정치하는 스타일도 제가 보니까 수도권과 여기가 많이 달라요. 그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지방이니까 이렇게 좀 더, 또 그리고 영남이잖아요. 영남. 그러니까 좀 더 보수적이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단기간에 극복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좀 뭐 속상한 것도 많고, 이게 뭐 아까 정치 개혁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부산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런 부분이 가장 심한 곳이 영남과 호남이에요. 영남과 호남. 그래서 호남에 가면 민주당이 또 그래요. 이렇게. 그렇고, 영남에서는 보수정당이 그런 거고, 이걸 개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영남에서 보수정당의 선거 문화, 호남에서 민주당의 선거 문화를 바꾸는 거, 이게 또 하나의 과제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역할을 하는 의미가 있다. 네. 예. 이 또한 이현주 후보가 넘어야 할 산이고 그 역할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른 후보들과 관계는 다 좋으시죠? 연락 자주 하세요? 요즘에는 이제 단일화한다고 두 분하고 자주 연락하죠. 네. 뭐 이제 어쨌든 이게 뭐 그냥 단일화를 해서 나머지 두 사람, 그러니까 셋 중에 한 사람만 나가고 두 사람은 빠져주자 이게 아니고 세 명이 손을 잡는 것이다. 네. 세 명이.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 세대 교체하고 변화를 꼭 만들어내자. 부산도 젊은 부산으로 꼭 만들어내자. 그리고 우리가 서로 누가 후보가 되면 나머지가 돕자. 이런 이제 연합전선을 만들자라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네. 이현주 하면 아까 뭐 많은 수식어를 말씀드렸는데요. 평소에 이현주는 어떤가요? 평소에 이현주가 네, 뭐죠? 성격이 좀 어떠세요? 제 스스로 내 성격을 말하기가 너무 이제 강인한 이미지밖에 잘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원래는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자유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뭐 그건 정치적으로도 제가 자유주의자죠. 그래서 권력을 싫어합니다. 제가 원천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압박을 받는 걸 싫어합니다. X세대잖아요. 그래서 서태지 세대고 뭐 이래서 뭐 이렇게 막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정말 싫어하고 막 규율과 규제를 못 견디고요. 또 저는 기업인이고 글로벌 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규제가 많은 거가 너무 깝깝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잘하는 그런 거죠. 그런 또 사회를 지향을 하고 그냥 서로 간섭하지 말고 가만히 놔두 알아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거는 자기가 맡은 바는 책임을 다하고 그런데 이렇게 막 다 얘기 안 해주면 이렇게 우리는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주입식에 길들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깝깝함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어렸을 때도 그렇고 외국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문화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되게 쿨한 편이죠.
쿨한 편. 그러니까 사실 이제 원래 젊었을 때 제 성격은 남의 일에 거의 관여하지 않는. 응? 간섭할 필요도 없다고. 뭐 자기 삶이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각자 네. 쿨하게 사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부부도 비슷해요. 이렇게 막 상대방의 어떤 모습 내지는 뭐 상대방의 이런 뭐 어떤 생활 습관 거의 신경 안 써요. 그리고 늦게 와도 별로 신경 안 쓰고요. 알아서 잘하겠지 뭐 이런 거고. 그리고 걱정은 하죠. 무슨 일 있을까 봐. 그런 거 빼고는 뭐 어차피 나하고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과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저하고는 별개인 거죠. 그래서 거의 남편하고도 서로 그냥 존중하고 일정한 자기 사생활을 인정해 주죠. 우리 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거의 제 정치하는데 이렇게 관여시키지 않아요. 네, 잘 못 본 것 같아요. 네. 아니, 그건 제 철학이에요. 사실 우리 남편도 잘 관여를 안 시켜요. 남편이 제가 정치하는데 뭐라고 하면 제가 얘기해요. 내가 이현주고 당신 이현주가 아니니까 이현주의 남편으로서 도와줘야 될 때, 그럴 때만 도와주시고 내 정치 철학이나 정책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절대 얘기하지 마라. 이제 나한테 조언해 줄 수 있는데 사람들이 헷갈린다. 그래서 말을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꼭 제가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남편도 정치 네가 하는 거지 내가 아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내 삶에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도와줄 때는 선거 때는 도와주는데요. 평소에는 이제 좀 무심하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제 우린 뭐 그렇게 서로 사니까. 그래서 그 재밌는 일화가 그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 갔다 와서 처음으로 이제 딱 우리 집에서 같이 자고 딱 일어난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 와이셔츠를 주면서 저한테 이게 구겨져서 다림질을, 그러니까 세탁소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근데 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랬거든요. 응? 근데 왜 그걸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세탁소에 맡기는 건데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이 갑자기 끌적끌적 하더니 그래 맞지. 우리 엄마가 아니지. 딱 그러더라고 우리 남편이. 그러면서 이제 물론 우리 부탁을 하죠. 나는 못 가니까 오늘 내가 바쁘니까 당신이 좀 가서 맡겨줘. 부탁할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연하게 해주는 일은 아닌 거죠. 그것은. 그죠? 네. 그리고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 삶이 있잖아요. 우리 아들은 정치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매해 저한테 자기는 정치하는 게 싫다,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우리 아들 말이 이제 재밌는 게, 돈도 한 푼도 못 벌고, 맨날 피곤하고, 남한테 욕만 먹는데, 좀 칭찬하는 사람도 좀 있죠. 욕을 먹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자기는 엄마 그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도 시장 나가니까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잘 돼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엄마를 생각하면 엄마가 당선되면 좋겠고 나를 생각하면 엄마가 떨어졌으면 좋겠어. 좀 평범하게 바라는 것도 있겠어요? 그렇죠.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런데 엄마가 떨어지면 엄마가 상처받을 것 같고 엄마가 당선되면 자기가 너무 힘들 것 같다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막 엄마 보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자기는 아직도 갈등이 많대요. 엄마가 당선이 돼야 되는지 떨어져야 되는지 정말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답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 정치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자꾸 자기한테 뭐 이렇게 이런저런 영향을 미치잖아요. 응? 엄마 지금 바쁘니까 뭐 해야 돼. 또 뭐 갑자기 일이 생겨. 막 이런 게 많으니까 우리 아들이 자기한테 엄마 뭐 한다고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또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자기 삶이니까
아들은 아들의 삶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향을 안 미치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뭐 이렇게 절대 그래서 제가 사생활이나 이런 거에, 왜냐하면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이현주 아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뭐 어쨌든 뭔가 잘 돼도 혹시 엄마 덕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잘 안 되면 또 엄마가 왜 저러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정치인은 자기 자신이야 자기의 뭐 주관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지만,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의 가족은 정말 힘들죠. 정말 안 좋은 그분들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번 시장 선거에 임하는 각오, 그리고 어떤 정치인 이현주로 기억이 되고 싶으세요? 뭐 시장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냥 이제 좀 부산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제 생각을 많이 그런 생각과 그런 비전이 많이 전달됐으면 좋겠다.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특히 노인들이 너무 가난하시다. 빈곤한 노인들이 너무 많은데 마음이 아프다.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도 이제 부산에 계시지만, 노인이 빈곤한 것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근데 너무 빈곤하세요. 그래서 아주 노인이 많은데 유독 또 빈곤하시고, 삼복도로 같은 데도 그렇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반송과 이런 이제 거기에 갔다 왔는데, 반송동, 제송동 네. 여기 거기도 좀 많이 어렵죠, 그죠? 예, 그래서 좀 잘 살게 하고 싶다, 이 사람들을. 저는 이렇게 가난하게 중간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IMF 때 망하고 하면서 집이 좀 가난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그래서 이 가난한 집을 이렇게 일으켜 세워야겠다는 그런 각오라든가 그런 책임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스스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엄마 생각이 계속 나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어머니 아버지들을 보면 우리 부모님 생각이 계속 나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가난하지 않게 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항상 마음이 먹먹하고 그런데 그게 제가 시장 나오는 동력이거든요. 이게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라고 제 각오를 말씀드리고, 어쨌든 뭐 정치인 이현주, 진심,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양심과 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거를 원래 다 싫어하시지만 워낙 싫어합니다. 못 견딥니다, 제가. 그래서 민주당도 운동권도 엄청 비판하는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때로는 이제 가식적인 걸 잘 안 하고 별로 할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저는 뭐 그냥 우리 서로 좀 쿨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현주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 점에서 좋아하시고 그거를 봐주시는 분들이 지지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정치를 계속 하든 안 하든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뭔가 우리가 위선과 이런 걸로 이렇게 겉으로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겉으로는 막 우아하게 막 이렇게 막 하지만 이면에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막 어떻게 보면 거짓으로 또 가득 차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이렇게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직시하고 좀 뭔가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국민들한테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본경선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양심과 소신을 지키겠다는 이현주 예비후보 앞으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